씨는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특검이 기각당했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사고를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렌터카 동원 의혹과 조폭 연루설에 대해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SBS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분석해드립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사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봅니다. 한 시리아 남성이 9개월 된 쌍둥이 자녀의 시신을 감싸 안고 울먹이는 사진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화학무기 공습으로 이 남성은 9개월 쌍둥이와 아내, 형제, 조카를 모두 잃었습니다. 서울시내 한 버스 회사에서 수상한 선물 리스트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 시의원 등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엔 고가의 선물 종류와 금액, 보낸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치졸해지고 있습니다. 제품 대신 쓰지도 못하는 싸구려 고철을 잔뜩 실어 보내는가 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아파트 단지 800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에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주민이 낸 관리비 2억 7천만 원을 관리소 직원이 빚을 갚는 데 쓴 곳도 있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안에 실전 배치가 시작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전이 무르익어가면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사건 연루자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세 번째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특검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죠. 검찰은 조사를 벌인 뒤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첫 번째 검찰과 두 번째 특검 소환에서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거나 팔짱을 낀 채 조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눈은 바닥을 향했고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을 모른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예. 검찰은 특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뒤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고 새로운 혐의도 수사했다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 수뇌부를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건데 성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사팀의 우 전 수석 측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나 대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우 전 수석과 검찰, 법무부 간부들이 여러 차례 통화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 성패의 또 다른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사실관계는 동의한다. 다만 지시를 안 따르기가 어려웠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많이 괴로웠다. 김종덕 정관주 전 문체부 장차관이 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가서 한 말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블랙리스트 운용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반면에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였을 뿐이다. 이렇게 강변을 해왔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구속 2달 반 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온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모두 13명, 거침없는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정부 정책에 맞서는 예술인에게 국가가 지원금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인은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추측에 의한 여론재판과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특검의 표적 수사에 김 전 실장이 희생됐다고 강변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범행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실장은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고 읽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헌법과 역사 앞에서 반성한다던 조윤선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켜가며 공무원들을 비선실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한 권력형 국정농단이라며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옥중조사 오늘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 보죠? 네, 보통 구치소 안에서 일과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그제도 원래 오후 5시에 조사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네, 그래서 8시 넘어서 끝났고 오늘도 아직까지 9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났다는 얘기 안 들리는 거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오늘도 조서 검토하는 시간 상당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의미한 진술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의미한 진술의 변화가 없다는 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근데 무죄를 다투려면요, 박 전 대통령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령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왜 도와줬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 어느 정도 신빙성과 설득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안종범 수첩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화 자체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 재판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병우 전 수석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검찰에 나올 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올 때하고 비교하면 좀 풀이 죽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벌써 3번째 소환이잖아요. 거기다가 검찰 수사도 6개월 넘게 받고 있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칠 법한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레이저 눈빛 때문에 여론의 지탄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주변에서 이제 자제해라 이런 조언들 상당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의 자세가 좀 달라졌다는 것도 가만히 됐겠죠. 그렇습니다. 영장은 청구할 것 같습니까? 영장 청구는 검찰 입장에서 외통수입니다. 특검이 검찰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하면 우병우 라인이 있다는 데 사실이구나라고 하면서 당장 봐주기 수사 논란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일단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인 비리 혐의는 포착하지 못했고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라면 결국 세월호 외압 수사입니다. 이 카드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남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심지어는 수사 기간 중에 우병우 전 수석하고 검찰 고위 관계자 통화 뭐 내역까지 나오고 이런 마당에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을 그냥 뭐 봐주는 듯한 느낌은 손톱만큼도 보이기 싫겠죠. 그렇죠. 그 지점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요동치는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물고 늘어지니까 문 후보 측은 조폭 연루 의혹 이런 걸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속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몰랐다고 버틸 것이 아니라 당시의 민정수석으로서 무능했음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문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으로 사건은 엄정히 처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 그런 사안이어서 그것이 위선까지 보고되지 않고 그렇게 동향 파악하는 정도로 넘어갔었던 것인데 문
문 후보 측은 매일 아침 문재인 공세로 시작하는 문모닝 정당인 국민의당에게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렌터카로 선거인단을 동원한 의혹과 안 후보와 조직폭력배와의 연루설을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안 후보도 직접 나섰습니다. 행사 후 사진을 찍자는 요구에 응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저는 검증은 좋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가세했습니다.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12월 11일 제출한 걸로 보이는 이력서에 12월 21일자 입상 내역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해당 이력서는 합격 이후에 제출한 거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후보는 대선 구도가 양강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중도 보수층 표를 흡수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1, 2중대에 불과하다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호남 1중대와 2중대가 다투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정탈전 벌이는 거 그거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차별성이 없다는 걸 부각해 대선 구도를 보수 대 진보로 바꿔보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한국당 차원에선 최근 중도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진 안철수 후보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안철수라는 분이 지금 또 지지도가 좀 오른다 그래요. 여태까지 목소리가 초등학교 목소리였는데 중학교 학생 변성기 된 거. 문재인 후보를 무능하다고 비판해왔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도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딱 띄워놓고는 대북 정책이나 한미동맹이나 사드나 북한의 핵미사일에 돈 퍼다 준 거나 이런 걸 다 감추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구도라는 건 기득권 세력의 정치공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양강구도를 만들려는 쪽, 양강구도를 무시하려는 쪽, 양강구도를 깨려는 쪽, 흥미로운 경쟁입니다. 사실 이 양강구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모두 강자만은 아닙니다.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문재인 후보 쪽부터 약점 뭔지 알아보죠. 네, 지난달에 대통령 파면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31.1, 그 뒤로 안희정, 이재명 순서였고 안철수 후보는 9.5%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3명을 합치면 60%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자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38.4, 안철수 34.9%로 나왔습니다. 문 후보 경선 후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죠. 이재명, 안희정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하면서 문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는 겁니다. 치열했던 경선 후유증을 타실 수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중도층이 안희정 후보 지지하면서 민주당 방문을 열고 한 발 정도 들어왔다가 경선 끝나니까 문 닫고 도로 나가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경선 때 지지율을 보였던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 게 단지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 둘 곳 없는 보수층이 안철수에게 온 거죠. 안 후보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보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최근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나 보수지. 그럼 보수 후보가 누구야? 홍준표 후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홍 후보를 찍으면 고정평가만은 문재인이 당선될 것 같은데 그래, 차라리 안철수를 찍자. 그런데 안철수가 보수가 맞나? 이러면서 보수의 생각이 도돌이표처럼 뱅뱅뱅뱅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곳 안철수에게 상당히 많이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빙빙 도는 보수의 생각이 그 전에는 반기문 전 총장, 안희정 후보 이렇게 돌다가 안철수 후보까지 온 거잖아요. 네. 이제는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 강도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70.6%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60%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보수층을 포함해서 안 후보 지지층의 지지 강도 또는 결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문재인 후보는 우선 중도까지 지지세를 확장을 해야, 또 안철수 후보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야 최종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이런 약점들을 깨기 위해서 두 후보 모두 분주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안전모까지 쓰고 산업화를 외치면서 중도 확장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탕평을 내걸고 중도 보수층 결속에 주력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호남 방문 첫 목적지로 광양제철소를 택했습니다. 모든 적폐와 지역 이념 갈등을 용광로에 녹여 새 출발하겠다는 통합 의지를 밝히면서 산업화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중도 확장 전략입니다. 이 광양제철소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통합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취지로 생활 정치를 내걸고 성장에 무게를 둔 경제 정책을 가다듬는 것도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신호탄입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진보층 결집도 잊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탕평을 외치며 보수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치열하게 반대편에서 싸우던 사람도 이 문제를 푸는데 그 사람이 최적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 등용해서 쓰겠습니다. 대세론의 시대는 가고 대탕평의 시대가 올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음 정권을 꿈꿔선 안 된다며 보수표 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보수 정당과 연대엔 선을 그으면서도 진보와 보수 모두로부터 지지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보다 안정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보수 표밭도 넓어지고 지지층의 충성도도 더욱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의 선택을 결정한 변수는 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변수에 가장 민감할 뿐 아니라 또 그 변수 자체이기도 한 게 대구 민심입니다. 무조건 정통 보수 후보를 선택하느냐, 이번에는 좀 고민을 해서 전략적인 투표를 할 거냐, 정성진 기자가 대구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이곳은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TK 민심 1번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에서 보수층의 민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자주 거론된 사람은 홍준표였습니다. 할 말은 하는 화끈한 후보라는 겁니다. 홍준표를 딱 저는 직시입니다. 탁탁 미는 그 연실히 들어본 게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철수라는 이름도 홍준표만큼이나 오르내렸습니다. 문재인은 안 된다. 그런데 보수 후보로는 힘들지 않냐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언제든지 되는 곳으로 한 곳으로 몰아야 안 되겠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씨가 지지도가 좀 그렇던데 상승할 것 같아요. 대구 시내 동성로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철수가 뭐 모양만 바꿨지 뭐가 강해요.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보수를 잃었습니다. 문재인 되는 것보다는 안철수 되는 쪽이 낫다 이래가지고 보수층이 그쪽으로 다 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가 39.3%를 차지해 문재인 홍준표를 앞선 것도 보수층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정권교체, 문재인, 보수개혁, 유승민에 대한 기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예요. 대구를 배신해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고민 많은 보수층 표심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SBS는 오늘부터 공약평가에 주력해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검증합니다. 정치 공방보다는 공약 자체에 모순이나 거품이 없나 이걸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정영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문재인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은 4년 전 대선, 지난해 총선,
이번 대선까지 일관된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목표 수치가 껑충 뛰었습니다. 40만 개의 일자리를 34만 8천 개를 늘리고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땐 5년간 40만 개, 지난해 총선 땐 4년간 34만 개로 비슷했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곤 5년간 81만 개로 배로 뛴 겁니다. 문 후보 측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 새로 만들 공공일자리 수를 전체 취업자 수의 2%에서 3%로 올려서라고 설명합니다. 또 1, 2년 뒤엔 전체 취업자 수가 현재보다 122만 명 늘 거란 희망적인 기대치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곤 하지만 처음 공약 발표 시 이런 설명을 생략해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재원은 충분할까요? 문 후보는 21조 원이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취업하는 81만 명에게 5년간 지급하면 바닥이 납니다.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 비용은 보통 임기 5년 동안 투입되는 재원만 계산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취업하는 공무원 17만여 명이 20-3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투입 예산은 막대할 거란 지적입니다. 월급 인상분과 퇴직 후에 연금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재정의 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과 보육, 의료 같은 서비스 일자리 중 일부는 민간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지만 오늘까지도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사실은 장훈경 기자와 함께 이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직 사퇴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홍준표 후보 아까 리포트도 봤지만 여기저기 얼굴은 많이 알리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공식 선거운동은 못한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당분간 선거운동 못합니다. 네. 어제 울산에서 열린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 발대식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네. 더 이야기하면 또 선관위에서 야단치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4월 10일 이후로 내 울산에 대유세하러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자신의 선대위 발대식인데도 정작 본인은 딱 57초밖에 발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남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은 시장이나 거리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해도 불법이고 예비후보로 등록도 못합니다. 자, 이게 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당장 경남지사직을 내던지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홍 후보가 5월 9일 대선에 나오려면 네. 이 30일 전인 4월 9일,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자정 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사직을 사퇴를 하려면 사임 열흘 전까지는 사임 통지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벌써 지난 일이네요. 네. 그래야만 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면 이 사임 통지서를 열흘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네. 홍 후보가 바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 보궐선거를 안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보궐선거의 확정 시한은 홍 후보의 사임원이 경남 선관위에 통보될 때까지, 그러니까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홍 후보가 4월 9일 자정쯤에 사퇴를 하고 지사 직무대행이 이걸 다음 날인 10일에 선관위에 통보를 하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 법적 시한을 넘기게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후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경남지사라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네요. 네. 이 남은 14개월 정도를 이 행정부지사가 지사 직무대행으로 도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선관위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자체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홍준표 후보에게 뭘 강제할 수는 없지만 홍 후보의 처사가 꼼수 사퇴라는 이 판단을 완곡하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이 짧은 대선 기간에 며칠 동안 선거운동을 못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선거 비용으로 예산 낭비 안 하겠다. 이게 홍준표 후보 측의 이유인데요. 네. 이 선관위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130억 원 정도가 들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후보 측은
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군수 등이 줄사퇴를 해서 선거판이 커져서 결국 한 30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당의 경우는 이런 돈 문제가 아니라 홍 후보가 대선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한다고 제품 대신에 못 쓰는 싸구려 자재를 보내는가 하면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는 나몰라라 하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시리아 남성이 화학무기에 희생된 어린 쌍둥이의 시신을 양팔에 안은 이 사진이 세계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번 화학무기 공습으로 쌍둥이 자녀와 아내, 형제, 조카까지 25명의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토록 비극적인 전쟁의 참상과 화학무기의 잔악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가리지 않고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흰 보자기에 쌓인 아기 2명을 안고 있습니다. 울먹이며 아기들을 고쳐 안고 쓰다듬어 보지만 아기들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وأسعفتهم لبرا كانوا واعيين بعد 10 دقائق شمينا الريحة ولادي ما عاد استحملوا. 아야와 아흐메드로, 쌍둥이는 바람을 타고 날아온 독가스에 피할 겨를도 없이 숨졌습니다. 이제 겨우 생후 9개월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버지는 그저 오열할 뿐입니다. 유엔은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러시아가 현장 조사를 반대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SNS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알리다 얼마 전 탈출한 알레포의 소녀 바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The world is watching. The world doesn't do anything. Why can't you stop the war? SBS 한세연입니다. 7층 창틀에 매달려 살려달라는 가정부를 보고도 그 모습을 촬영하는 데에만 몰두한 쿠웨이트의 집주인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선희 기자입니다. 창틀에 매달려 애원하는 여성에게 손 대신 카메라를 내민 또 다른 여성. 매달린 여성이 끝내 추락하자 창가로 다가가 태연하게 그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습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쿠웨이트의 한 여성, 매달린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 가사 도움입니다. 추락한 여성은 다행히 철판으로 만든 가리개 위에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여성은 주인 여자가 죽이려 해 도망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자살하려다 마음이 바뀐 것이라며 오히려 주인 여성을 두둔하는 분위기입니다. SNS를 통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자 결국 쿠웨이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동의 북부 쿠웨이트는 인구 300만 명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만 60만 명에 달해 저임금 착취, 폭력 등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지난 2015년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서울 시내 한 버스 운수 회사가 차량 불법 개조 사업을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더니 수상한 선물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관할 구청 공무원 수십 명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 버스를 운영하는 서울의 한 대형 버스 운수 회사입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일반 승용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7일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량을 개조하려면 일반 검사시설이나 가스 회수시설을 갖춘 종합정비업체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이런 자격 없이 차량 수천 대를 불법 개조해주고 1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뜻밖의 선물 리스트가 발견됐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관할구청과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의원 등 30여 명. 리스트에는 이들의 이름과 소속은 물론 선물의 종류와 금액, 보낸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5년간 명절은 물론 평소에도 수시로 선물을 보냈고 지난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선물 리스트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지금 알고 오신 내용이 우리가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사실이 아닌 얘기. 그런 걸 만드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불법 행위 무마용으로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 선물 리스트에 있는 30여 명이 모두 선물을 받은 겁니까?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물 리스트에는 선물이 건네진 날짜, 그리고 받은 사람, 금액, 종류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네. 이 중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선물을 돌려준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선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 민간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경찰은 이 버스 운송회사가 불법 개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서울시가 방조했다 이런 정황을 두고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때 서울시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수사 협조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과잉 수사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선물 리스트까지 나오면서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아직 이 선물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 개시 통보는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오늘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많은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품 대신 못 쓰는 싸구려 자재를 보내는가 하면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고 나 몰라라 하는 등 수법도 치졸한 수준입니다. 정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스테인레스를 들여와 산업용 소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이 중소기업은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2년 넘게 거래해온 중국 업체가 스테인레스 대신 싸구려 고철만 잔뜩 실어보낸 겁니다. 탄성이 있는 소재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때 완전히 구겨질 정도로 못 쓰는 불량 제품이에요. 찌르는 걸 보냈으니까 고철로 고물상에 나와 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포장만 해서 보낸 겁니다. 난로 연통을 만드는 함석의 일종으로 값은 스테인레스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외부엔 가짜 마크까지 붙였습니다. 중국 업체에 항의했더니 한국과 더 이상 거래하기 싫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선금으로 건넨 5천여만 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습니다. 사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돌변해서 대화가 안 돼요. 한국하고 그냥 거래하고 싶지 않다. 계속 그것만 반복하면서 본인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사드 보복이 관광, 유통업 등에서 제조업으로 번지고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통관 지연, 제품을 전수조사하는 무리한 검역 등이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간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사드 보복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매달 꼬박꼬박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끊이질 않아 왔죠. 그래서 도입한 게 외부 회계감사 제도입니다.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자는 건데 이 외부 감사마저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표원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550세대가 사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들이 낸 관리비 2억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예금 청구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 앞에다 일 더 붙이는 거죠. 공간을 남겨놨다가 100만 원인데 앞에다 1000자 써놓으면 1100만 원 되는 거야.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게시판 광고 수입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 8천만 원을 개인 돈처럼 써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816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87%인 713곳에서 3,435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리 적발 아파트 단지 수가 크게 증가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단속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비리를 막겠다며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계사 1명이 190개 아파트 단지의 회계감사를 독점했고 다른 회계사는 170개 단지를 저가에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계약서는 물론 예금 통장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심지어는 감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회계사가 보고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우리 군이 사거리 800km짜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곧 7점 배치됩니다. 이게 연일 신무기 하나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포항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에서 우리를 노리는 미사일 기지를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갖추는 겁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개발이 완료돼 실전 배치된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입니다. 사거리 500km로 공중에서 여러 개의 자탄이 분리되며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초토화합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00km나 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최근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 군은 사거리를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 개정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군은 최대 사거리 1,500km인 초정밀 순항미사일 현무3에다 현무2 계열의 탄도미사일도 사거리 300과 500km에 이어 800km까지 다양하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거리 800km면 경북 포항 같은 후방에서도 북한 전역을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도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하지만 충청 이북에 배치해야 해서 북한 신형 장사정포의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군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올해 실전 배치하고 탄도와 순항을 통틀어 전체 현무 미사일을 1,7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에 대해 군은 한미의 공동 분석 결과라며 북극성 2형이라는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 말을 인용해 스커드 ER로 수정해 보도하고 있어서 군의 정보 수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어떤 비중으로 다뤄질 것인지 또 두 나라가 어떤 수준의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 건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북한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시죠.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직후 다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곧 만나는데 북한은 큰 문제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a big problem.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ibility.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려 뭔가 얻어내겠다는 속내가 읽힙니다. 북한 문제를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물려받았지만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I inherited a mess. Whether it's the Middle East, whether it's North Korea, we're going to fix it. We're going to fix it.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무역과 환율, 남중국해 문제 등을 카드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 질서의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 해법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네, 그럼 중국 분위기는 어떤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법조를 취재하던 정성엽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부임해서 가 있습니다. 자, 정성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자, 회담 전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강공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국 언론이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을 뿐 중국 정부는 이런 것에 일일이 맞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외교부 브리핑에서도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늘 해왔던 얘기를 되풀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朝鲜半岛的局势高度的复杂敏感，我们也一直强调，有关的各方呢应该保持克制，避免相互刺激。 중국이 이렇게 정면 대응을 피하고 있는 건 강공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그 미국의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고요. 특히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은 미국과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국이 갖고 있다는 다른 해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중국의 북핵 문제 관련 기본 원칙은 쌍궤 병행, 쌍중단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쌍궤 병행, 이 수레바퀴 두 개가 동시에 굴러야 한다는 얘기인데, 즉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쌍중단, 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함께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 미국의 압박은 이 마른 수건 짜는 것처럼 소용이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요. 중국은 게다가 미국이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해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이지만 이 세계 최강의 비즈니스맨과 이 정치 권력자가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예정대로면 오늘 이루어져야 했는데 10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육상 거치가 늦어지면서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색부터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아래 6줄로 특수 운송장치인 모듈 트랜스포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체 무게를 각 장치에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트랜스포터로 세월호를 들어올리려고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듈 트랜스포터 480대를 가동했는데 선수와 선미 일부를 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무게가 그제 발표했던 14,600톤보다도 더 무거운 것으로 측정됐고, 옆으로 누워있는 선체 왼편이 평평하지 않아 운송장치가 선체 무게를 온전하게 떠받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운송장치 위치를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세월호 육상 거치는 미뤄졌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10일 내에 육상 거치하는 쪽으로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미수습자 수색 계획도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해수부는 선체조사의 의견에 따라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실려있는 현 상태에서라도 미수습자 수색부터 우선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알이 꽉 찬 봄 꽃게가 제철입니다. 지난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꽃게가 풍년을 이루면서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서해안 꽃게가 들어오는 인천항에 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꽃게잡이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싱싱한 꽃게가 상자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서해 먼바다에 있는 조업선에서 잡힌 이 봄 꽃게들은 8시간 배를 타고 이곳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꽃게를 사려는 도소매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봄 꽃게는 알이 가득해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알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까지 비칠 정도로 그만큼 알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올해는 어획량도 늘었습니다. 지난 1일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후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20-30% 늘었습니다. 작년 겨울 바닷물이 따뜻해짐에 따라 꽃게 생육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어획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꽃게 불법 조업을 해경이 강력히 단속한 것도 꽃게 풍년을 맞게 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꽃게가 예년보다 넉넉히 잡히면서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100g당 3,95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정도 싸졌습니다. 손바닥 크기 꽃게 2마리 가격이 15,000원 정도입니다. 알도 많이 차있고 맛있어서 식구들이랑 사다 해먹으려고요. 귀하고 비싸서 금꽃게라고까지 불리는 봄꽃게는 금어기가 시작되는 7월 초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 강릉과 평양에서 우리 태극 낭자들이 북한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저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릴 강릉 하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약 15분 뒤 이곳에서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운명의 대결을 펼칩니다. 남북한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스포츠를 통해 훈훈한 바람을 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응원전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대결을 보기 위해 강릉 하키센터에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 입장권 6,000장은 일찌감치 동났고 현장 배포분 1,000장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입구에선 철저한 보안 검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면 뜨거운 응원의 열기가 경기장을 휘감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남북 공동응원단 500여 명도 응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좀 함께 단결하고 함께 힘을 합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주 화합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대회 첫 우승을 위해 북한전 승리가 절실하고 1승 2패에 머문 북한은 오늘 지면 자칫 최하위로 밀릴 수 있어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서로 대결하는 게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대회는 대회인 만큼 시합은 시합인 만큼 꼭 이기고 싶어요. 각종 외신을 비롯한 수백 명의 취재진도 몰린 가운데 남북 대결의 열기는 경기 전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내일 평양에서는 여자축구 남북 대결이 펼쳐집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을 딴 김일성 경기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찬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여자 축구는 최대 관심 스포츠로 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훈련을 참관하고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면 공항에 마중을 나갈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례하는 원수님께 따라서 내일 남북 대결에는 7만 관중이 김일성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김정은이 직접 관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와 1차전에서 10대 0 대승을 거둔 우리 선수들은 필승 전략을 가다듬으며 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과 피파 랭킹에서 북한에 뒤지는 데다 평양 원정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아시안컵 본선 티켓이 걸린 사실상의 결승전인 만큼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경기에 집중하고 싶고 경기를 이긴다면은 평양 밥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던 훈훈한 장면이 평양에서 재현될지도 관심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네,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최고권위의 마스터스 대회가 잠시 후에 개막합니다. 이 최고권위의 대회에 한국인 선수 3총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지에서 김영성 기자입니다. 안병훈과 왕정훈, 김시우 세 선수가 같은 조로 연습 라운드를 하며 오거스타 골프장의 홀별 공략법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안병훈은 이번이 세 번째 출전인데 컷 탈락했던 지난 두 차례 대회와는 다를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작년에도 쳐봤고 올해도 쳤으니까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열심히 쳐야죠. 필 미컬슨과 1, 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하는 김시우는 최근 허리 부상에서 회복됐다며 첫 출전에 톱10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타입의 코스인 것 같고 그린 적응을 잘 하는 게 이번 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무대에 처음 나서는 왕정훈도 설렘 속에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와 제이슨 레이, 조던 스피스 등 톱 스타들이 우승 경쟁을 벌이는데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스는
오늘 새벽 대회장 인근 숙소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치며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전 세계 골프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축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거스타에서 SBS 김영성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우승을 이끈 문성민 선수가 챔프전에 이어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하며 국내 남자 선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흐린 하루였지만 거리마다 피는 봄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서울의 벚꽃이 공식적으로 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늘 오후 윤중로의 모습인데요. 당분간 큰 비 예보가 없어서 봄꽃을 감상하시기에도 좋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공기가 많이 습해졌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안개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새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주말까지도 온화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겠고 제주 지역은 밤부터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공시 D-2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공무원 시험 이틀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 3시간 전부터 좋은 자리 잡으려고 새벽별을 머리에 인 채로 학원문을 두드리고 고시촌 방세 부담에 컵밥으로 끼니 때우는 공시생들. 그나마 가장 공정한 취업 기회라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청년들이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쟁률 46.5대 1. 다른 어떤 공약보다도 일자리 공약에 진정성과 치밀함이 담겨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